내가 실직하자 부자 남편은 갑자기 말했다. 이제부터 모든 걸 50대 50으로 하자. 난 내 몸만 챙길 거야. 당신은 더 이상 신경 안 써.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그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요. 그는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 오늘 밤 서울의 비는 무자비하게 내리고 있었다. 강남의 초고층 시그니엘 레지던스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밖으로 하늘은 마치 온 슬픔을 쏟아내는 듯 했다. 이따금 번개가 치며 넓고 모노톤으로 꾸며진 차갑고 딱딱하고 값비싼 우리 집 거실을 밝혔다. 하지만 중앙 냉방 시스템에서 나오는 에어컨 바람이 아무리 차가워도 내 앞에 앉은 남자의 시선만큼 내 뼛속을 얼어붙게 하는 것은 없었다. 박도연, 지난 5년간 내 남편이었던 남자. 그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가죽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한 손에는 경매에서 특별히 구매한 원두로 내린 스페셜티 커피가 담긴 잔을 들고 있었다. 커피 향은 향긋했지만 오늘 밤 그 냄새는 나를 헛구역질 나게 했다. 나는 방금 부부라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소식을 전한 참이었다. 5분 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다니던 회계법인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다고 그에게 말했다. 나 김서연 10년간 숫자와 대차대조표를 파고들며 내 인생을 바쳤던 선임 회계감사. 내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잔인한 시스템 때문에 해고당했다. 나는 포옹을 기다렸다. 위로의 말을 기다렸다. 괜찮아 여보. 내가 있잖아. 나는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비즈니스 잡지에서 비전 있는 인물로 칭송받던 도연이 남편이 되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그의 커피 마시는 소리로 깨진 긴 침묵뿐이었다. 도연은 우리 사이의 검은 대리석 테이블 위에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이 없었다. 오직 계산만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새로운 아파트 프로젝트를 위해 분쟁 지역의 토지를 검토할 때처럼 손익을 따지며 빠르게 움직였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수입이 없다는 거군. 그가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병원 모니터의 사망선처럼 평탄했다. 퇴직금은 있어요, 오빠.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은 네, 끊겼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내 손은 실크 블라우스의 끝을 꽉 쥐었다. 최대한 빨리 다시 구직 활동 시작할 거예요. 요즘 취업 시장이 안 좋아서 한두 달은 걸릴지도 몰라요. 도연은 짧게 코웃음을 쳤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젖은 테헤란로의 교통체증이 보이는 커다란 창가에 있는 자신의 서재 책상으로 걸어갔다. 프린터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다시 걸어와 내 바로 앞에 놓았다. 종이는 아직 따뜻했다. 내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인쇄해 둔 모양이었다.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준비해 둔 초안이었을지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읽어봐. 그가 명령했다. 나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눈으로 한 줄 한 줄 글자를 훑었다. 제목이 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가계 재무 구조조정 합의서. 숨이 목구멍에서 턱 막혔다. 오빠, 이게 뭐예요? 해결책이야. 서연아. 논리적인 해결책. 그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우리 생활 수준이 만만치 않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이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강남에서 제일 비싼 축에 속해. 당신 더운 거 싫어해서 24시간 켜놓는 중앙. 냉방 전기세는 말할 것도 없고. 골프 회원권 유지비, 식비, 세탁비, 기타 등등. 도연은 나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마치 내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인 것처럼. 지금까지는 당신도 일했으니까 내가 생활비의 70%를 부담하는데 문제 없었어. 선임 회계사 월급이면 당신 개인적인 용돈이나 약간의 장 보는 비용은 충분히 감당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당신은 제로야, 서연아. 공백이라고. 하지만 난 당신 아내잖아요, 오빠. 내 목소리가 잠겼다. 우린 결혼했고, 공동 재산이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는 거. 순진하게 굴지 마. 도연이 말을 잘랐다. 그는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마치 파리를 쫓아내려는 듯. 여긴 서울이야, 서연아. 강남이라고. 이 도시엔 공짜란 없어. 저 비싼 공기청정기로 사야 하는 깨끗한 공기조차도 말이야. 그는 방구석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가리켰다. 내일부터 그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 아파트의 모든 운영 비용은 50대 50 시스템을 적용한다. 전기, 수도, 인터넷, 관리비, 전부 반반이야. 내가 먹는 걸 당신도 먹고 싶으면 절반을 내. 내가 돈 내는 시설을 쓰고 싶으면 당신 몫을 입금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오빠, 나 방금 실직했어요. 이 펜트하우스 생활비 절반을 낼 돈이 어디서 나요? 여기 관리비만 해도 서울시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거 알잖아요. 도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표정은 무심했다. 그건 내 알바 아니야. 퇴직금을 쓰든 적금을 깨든 아니면 예전에 사모았던 명품 가방들을 팔든 해. 분명한 건 난 백수를 부양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게 내 사업 원칙이야. 현금 흐름에 부담을 주는 비생산적인 자산은 용납할 수 없어. 터져 나오려던 눈물이 갑자기 말라버렸다. 내 마음을 감싸던 슬픔이 서서히 증발했다. 그 자리를 다른 것,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대신했다. 나는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사업 초기에 그의 회사 재무보고서를 정리해주던 내가 떠올랐다. 그가 부동산 사업을 시작할 때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함께 밤을 새웠다. 내 회계사 인맥을 이용해 그에게 첫 투자자를 소개해 주었던 기억이 났다. 그의 어머니 윤 여사님이 편찮으셨을 때 도연은 출장으로 바쁜 동안 내가 간호했던 기억이 났다. 이게 그 대가인가? 그의 눈에 비친 내 가치가 이것이었나? 그의 재무제표 속 그저 하나의 지출 항목. 진심이에요, 오빠. 내가 물었다. 이번에는 내 목소리가 훨씬 차분했다. 슬픔의 떨림은 사라졌다. 아주 진심이야. 도연이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시계를 흘끗 보았다. 아,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나왔더라. 총 200만 원. 당신 몫은 100만 원이야. 오늘 밤까지 내 계좌로 이체해줘. 연체되는 거 싫어하니까. 도연은 실크 소재의 실내 가운을 매만지며 일어섰고 안방으로 향했다. 나 잘래. 내일 아침에 중요한 클라이언트랑 미팅 있어. 울고 싶으면 조용히 울어. 우리 집 방음은 잘 되지만 부정적인 기운은 싫거든. 그는 단호한 딸깍 소리와 함께 침실 문을 닫았다. 넓고 차가운 거실에 나 혼자 남겨졌다. 밖에서는 다시 번개가 쳤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밝혔다. 나는 내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32살의 여자,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 지친 얼굴.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전혀. 나는 그 계약서를 다시 집어들어 한 번 더 읽었다. 50대 50. 그는 모든 것을 프로페셔널하게 계산하고 싶어 했다. 그는 이 관계가 비즈니스처럼 돌아가길 원했다. 좋다. 수천 장의 재무 서류 더미 속에서 부정을 찾아내는데 익숙했던 전직 선임 회계사로서 나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지나치게 인색하고 계산적인 사람은 보통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가게 예산을 긴축하는 사람은 보통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박도연은 방금 내 안에서 잠자고 있던 괴물을 깨웠다. 그는 자신이 누구와 결혼했는지 잊었다. 그는 주차 영수증 한 장으로 대기업 임원의 비리를 밝혀낸 여자 김서연과 결혼했다. 나는 그 종이를 대리석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좋아요, 박도연 씨. 나는 젖은 창문에 대고 속삭였다. 계산 놀이를 하고 싶다고요? 그럼 장부를 펼쳐보죠. 이 결혼 한번 감사해 봅시다.
그날 밤 나는 안방에서 자지 않았다. 손님 방에서 잤다. 하지만 눈을 감기 전에 나는 계획을 세웠다. 내일 그가 떠나면 나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새로운 업무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된다. 바로 내 남편을 감사하는 일. 아침은 서울 하늘에 걸린 흐린 구름의 잔재와 함께 찾아왔다. 태양은 잿빛 구름 뒤에서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여전히 젖어 있는 마천루들을 비추려 애썼다. 벽시계는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이미 일어나 식탁에 앉아 따뜻한 자스민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도연의 값비싼 수입차가 아닌 평범한 티백차였다. 나는 이미 샤워를 마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다. 흰색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 마치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처럼 이것은 나의 전투복이었다. 나를 날카롭고 집중력 있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주는 옷. 도연은 15분 후에 안방에서 나왔다. 그는 이미 골프웨어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공장 노동자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가격의 유명 브랜드 폴로 셔츠, 매끈한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흰색 모자.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는 나를 흘끗 보더니 내가 이미 준비를 마친 모습에 조금 놀란 듯했다. 어디가? 면접 보러. 그가 냉장고를 열며 차가운 생수병을 꺼내며 물었다. 아니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내 시선은 여전히 손에 든 태블릿에 고정되어 있었다. 주식 뉴스 보고 있어요. 그냥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요. 비생산적인 사람은 짐이 되잖아요. 그렇죠. 도현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깨달았다니 다행이네. 전기세 100만 원 이체, 10시까지 기다릴게. 빚 독촉하는 사람처럼 굴게 하지 마. 새벽에 이미 이체했어요. 계좌 확인해봐요.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꾸했다. 그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알림을 보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케이, 좋아. 나 먼저 갈게. 분당에서 한 대표랑 투자자들 몇 명이랑 골프 약속 있어. 아마 밤에 들어올 거야. 조심해요. 나는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내 이마에 키스도 없이,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도연은 판이 나가버렸다. 아파트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소리는 나의 진짜 업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가 떠나자마자 나는 바로 움직였다. 내 첫걸음은 부엌이나 거실이 아닌 그의 서재로 향했다. 심장은 차분하게 뛰었다. 조사 감사를 시작할 때마다 훈련된 리듬이었다. 도연은 거만했지만 거만함은 종종 부주의를 낳는다. 그는 내가 쇼핑이나 하고 치장이나 할 줄 아는 아내라고 생각했다. 그가 잊은 사실은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그의 개인 데이터 디지털 보안 시스템을 설정해 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었다. 그는 휴대폰 비밀번호는 바꿨을지 몰라도 메인 노트북의 디지털 금고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았다. 아, 서연이가 클라우드 서버 같은 걸 알 리가 없지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나는 서재 책상에 놓여있던 그의 맥북 프로를 켰다. 당연히 잠겨 있었지만 나는 그의 습성을 알고 있었다. 도연은 나르시시스트였다. 비밀번호는 분명 자기 자신이나 그의 가장 큰 업적과 관련 있을 터였다. 그의 생년월일을 시도했다. 틀렸다. 우리 결혼기념일은 당연히 틀렸다. 그는 그렇게 로맨틱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아끼는 스포츠카의 번호판도 아니었다. 나는 잠시 멈춰 도연처럼 생각했다. 그가 지금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가 걸작이라고 부르는 그의 최신 아파트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름은 더 팰리스. 나는 더 팔레스 88을 입력했다. 접근 거부. 나는 그가 예전 이메일 계정에 자주 사용하던 변형으로 다시 시도했다. 도연주왕, 도현재왕. 로딩 중. 바탕화면이 열렸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르시시스트 같으니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다 큰 남자가 암호로 저런 별명을 쓴다니 얼마나 한심한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는 바로 인터넷 뱅킹 앱과 그의 재무 파일들을 열었다. 아내로서 나는 그에게 3개의 주거래 계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는 잔고가 보잘것없는 공동 계좌, 하나는 사업용 계좌,
그리고 하나는 용돈을 위한 개인 계좌. 나는 그의 개인 계좌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내 눈은 입금과 출금 내역을 빠르게 훑었다. 수천 건의 거래 내역이 화면에 펼쳐졌다. 신사동에서의 저녁 식사, 갤러리아 백화점에서의 쇼핑, 플래티넘 카드 결제. 모두 도연처럼 씀씀이가 큰 사람에게는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좋은 감사인은 보이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숨겨진 패턴을 찾는다. 나는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엑셀 형식으로 다운로드했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며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필터링했다. 나는 변칙적인 것을 찾았다. 금액이 딱 떨어지고 일관된 정기 지출은 종종 위험 신호가 된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매월 5일에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내역이 있었다. 금액은 500만 원. 수신자는 뷰티풀 라이프 주식회사. 뷰티풀 라이프 주식회사.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이름은 마치 케이터링 회사나 청소 용역 업체 이름처럼 들렸다. 하지만 도연이 왜 케이터링 업체에 매달 500만 원을 지불할까? 그는 집에서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5성급 호텔 업체를 이용했다. 나는 거래 날짜를 확인했다. 일관됐다. 단 하루도 늦지 않았고 심지어 나에게 생활비를 줄 때보다 더 규칙적이었다. 나는 구글을 열어 뷰티풀 라이프 주식회사를 검색했다. 공식 웹사이트는 없었고 온라인 비즈니스 디렉토리에 등록된 주소 하나만 있었다.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20번지. 나는 카카오맵을 열고 그 주소를 입력했다. 로드뷰 화면이 나타났다. 심장이 순간 멎었다. 그곳은 사무실도 케이터링 창고도 아니었다. 그곳은 청담동에 있는 부티크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청담더 레지던스,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러운 외국인 주재원들과 고위 관리들의 세컨드 하우스로 인기 있는 곳이었다. 내 머릿속은 점들을 빠르게 연결했다. 500만 원은 그곳에 투룸 유닛을 임대하기에 매우 합리적인 금액이었다.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누가 거기서 사는 걸까? 나는 도연의 노트북으로 돌아갔다. 사진 폴더를 찾아봤지만 비어 있었다. 그는 이미 삭제했거나 다른 곳에 저장해 둔 것이었다. 나는 자동으로 비워지기 전에 휴지통 폴더에서 그의 이메일을 열었다. 2달 전 제주도행 비행기표 예약 확인 이메일을 발견했다. 승객 이름 하나는 박도연, 내 남편. 승객 이름 두 번째는 최유나. 유나,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유나. 작년 도연의 회사 송년회 때가 떠올랐다. 새로 온 비서가 있었다. 아직 어렸고 아마 24살 정도. 예쁘고 하얀 피부에 너무나 달콤한 미소를 지었고 전문적인 환경에 있기에는 옷이 조금 너무 딱 붙었다. 그때 도연이 그녀를 나에게 소개했다. 이쪽은 최유나 비서. 잠재력 있는 인턴이었는데 정직원으로 채용했어. 그때 유나는 나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존경하는 어조로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을 기억했다. 경쟁자를 평가하는 여자의 눈빛. 내 손이 떨렸다. 슬퍼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차가운 분노. 그가 나에게 서울엔 공짜란 없어라고 말했을 때, 그가 우리 집 전기세 절반을 내라고 했을 때, 그는 다른 여자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매달 500만 원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내 생활비를 삭감했지만 그의 비서를 제주도로 데려갈 능력은 있었던 것이다. 역겨웠다. 그를 사랑했던 내가 역겨웠다. 그가 단지 일에 지쳤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가 역겨웠다. 알고 보니 그는 자신의 삶을 나누느라 지쳤던 것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초기 증거로 노트북 화면을 찍었다. 그리고 그 엑셀 파일을 내 개인 USB에 복사했다. 나는 또한 그의 이메일에 연결된 온라인 쇼핑 내역을 추적했다. 지난달에 2억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구매 내역이 있었다. 그 가방은 내 손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좋아요, 박도연 씨. 프로페셔널하게 놀고 싶다고요? 계산을 원한다고? 나는 노트북을 닫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나는 일어서서 여전히 흐린 서울 하늘이 보이는 통유리창으로 걸어갔다. 저 아래 막히는 도로 위에서 사람들은 정직하게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반면 여기 이 상아탑에서 내 남편은 거짓 위에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백수가 된 아내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그의 자비를 구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큰 착각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중고 거래 앱을 열었다. 오늘 나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다. 나는 예전에 포렌식 감사에서 나를 자주 도와주었던 IT 전문가인 오랜 친구에게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휴대폰 복제 좀 도와줘. 카톡이랑 갤러리 전체 접근 권한 필요해. 비용은 프로페셔널하게 지불할게.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 1분 뒤에 답장이 왔다. 김 감사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요. 늘 보던 데서 뵙죠. 그래, 늘 보던 데서. 나는 미소 지었다. 이 조용한 감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야심찬 비서 최윤아는 자신이 방금 잘못된 여자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슈가 데디를 얻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녀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식어버린 차의 남은 부분을 마셨다. 맛은 썼지만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이것이 전쟁의 맛이었다. 오늘 아침 서울 하늘은 여전히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잿빛 구름이 SCBD의 고층 빌딩 위에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게로 도시 전체를 억누르는 듯했다. 이슬비는 여전히 내리며 우리 펜트하우스 아파트의 유리창을 적시고 있었다. 아직 꺼지지 않은 가로등 불빛을 굴절시키는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새벽 5시부터 깨어 있었다.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혈관 속을 세차게 흐르는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어제의 조용한 감사 이후 내 눈은 활짝 뜨였다. 마치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신 기분이었다. 내 열정은 불타올랐다. 나는 더 이상 비참한 실직자나 버림받은 아내라고 느끼지 않았다. 나는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작전의 프로젝트 매니저였다. 오늘 아침 나의 첫 단계는 매우 간단하지만 결정적이었다. 나는 이 아파트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다. 예전에 도연이 설명서 읽기가 너무 귀찮다며 나에게 모든 것을 설정해달라고 부탁했었다. 당신은 꼼꼼하잖아. 모든 게 자동으로 되게 설정해줘. 그가 예전에 말했다. 치명적인 실수였다. 도연 씨, 당신은 방금 당신 감옥의 열쇠를 넘겨준 거야. 나는 식탁에 앉아 태블릿을 손에 들고 침실 복도에 있는 CCTV로 도연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오전 6시 30분, 안방 문이 열렸다. 도연은 부스스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로 나왔다. 그는 값비싼 실크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반쯤 감은 눈으로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도연의 아침 루틴은 지난 5년간 항상 같았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 내가 항상 준비해 두는 레몬 디톡스 워터를 꺼내고 그 다음 수천만 원짜리 자동 커피 머신을 켜서 롱블랙 한 잔을 만든다. 그는 아침에 카페인과 5성급 서비스 없이는 기능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우리의 거대한 양문형 냉장고 문 손잡이를 당기는 것을 보며 미소를 참았다. 덜컥 문이 움직이지 않았다.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다시 문을 당겼다. 이번에는 더 세게. 덜컥. 여전히 잠겨 있었다. 이게 뭐야? 그가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냉장고 문에 있는 터치스크린 패널을 눌렀다. 화면은 붉게 깜빡이며 접근 거부.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라는 문구와 함께 커다란 자물쇠 아이콘을 표시했다. 도연은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치고는 대리석 아일랜드 테이블에 놓인 커피 머신으로 향했다. 그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조용했다. 물 끓이는 기계 소리도 없었다. 전원 표시등도 켜지지 않았다. 기계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 그는 코드가 꽂혀 있는지 확인했다. 꽂혀 있었다. 그는 좌절하며 버튼을 여러 번 눌렀다. 서연아, 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넓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김서연, 왜 부엌 전기 다 나갔어? 나는 그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식탁에 조용히 앉아 새벽부터 개인 보온병에 준비해둔 내 따뜻한 차를 마셨다. 나는 그가 나에게 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도연은 분노와 졸음을 참느라 붉어진 얼굴로 나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안 들려. 냉장고 고장나고 커피 머신은 죽었어. 전기 요금 내는 거 잊어버렸어. 뭐야? 아, 잠깐. 이제 전기 요금은 당신 몫이 반이지. 나는 태블릿을 천천히 내려놓고 꾸며낸 평온함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전기는 잘 들어와요, 오빠. 불도 켜지고 와이파이도 잘 되고 에어컨도 시원한데요. 그럼 왜 냉장고가 잠겨 있는데? 왜 커피 머신이 안 켜지는데? 그가 따져 물었다. 아, 그거요. 내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거 스마트락 기능이에요. 어젯밤에 활성화시켰어요. 뭐 때문에? 지금 열어. 목말라. 커피 필요해. 그가 거칠게 명령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 손은 식탁 중앙에 방금 놓아둔 작은 아크릴 사진 액자를 잡았다. 안에는 우리 결혼 사진이 아니라 가격까지 깔끔하게 디자인된 메뉴판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도연 앞으로 내밀었다. 이게 뭐야? 도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종이에 글씨를 읽었다. 펜트하우스 조식 메뉴, 서비스 요금 및 세금 별도, 프리미엄 유리병 생수 500원, 레몬 디톡스 워터 0원,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스페셜티 커피 500원, 수입 아몬드 우유 라떼 500원, 특제 한우 김치볶음밥 15영원, 훈제 연어 아보카도 토스트 18영원, 조리 및 서빙 서비스 5영원. 도연은 그 종이를 보고 나를 보고 다시 종이를 보았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의 입에서 경멸적인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장난해.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 서연아, 장난 아니에요. 오빠. 전혀요. 내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어제 오빠가 서울엔 공짜란 없다고 했잖아요. 프로페셔널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출을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일어서서 잠긴 냉장고로 다가갔다. 이 냉장고 안의 내용물, 한우, 노르웨이산 연어, 유기농 계란, 수입 과일, 심지어 저 생수까지 전부 지난주에 내 퇴직금으로 장 본 거예요. 이건 내 자산, 내 재고 목록이죠. 오빠가 이걸 소비하고 싶다면 내가 대가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오빠가 나한테 전기세를 내라고 요구한 것처럼요. 도연은 입을 떡 벌렸다. 하지만 이건 내 집이야. 그 냉장고도 내가 산 거라고. 맞아요. 냉장고는 오빠가 샀죠. 하지만 내용물은 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동시키는 전기는 이제 나도 절반을 내죠. 그러니 공동 자산 사용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가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나는 반박할 수 없는 감사인의 논리로 설명했다. 저 커피 머신 원두도 내가 경매에서 산 거예요. 아몬드 우유도 내 개인 재고고요. 도연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의 목에 핏대가 섰다. 미쳤어, 서연아. 진짜 미쳤구나.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커피값을 청구해? 어떤 남편이 방금 해고당한 아내한테 전기세를 청구하죠? 나는 빠르고 날카롭게 그리고 찌르듯이 되받아쳤다. 침묵. 밖의 빗소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리인 듯했다. 도연은 할 말을 잃고 침묵했다. 그는 논쟁에서 졌다는 것을 알았다. 어제 그가 나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했던 논리를 이제 내가 2배의 힘으로 그의 얼굴에 정면으로 되던져 주었다. 밖에 나가서 커피 사 마실 수 있어. 아래 스타벅스에서 아침 먹을 수 있다고. 그는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며 쏘아붙였다. 그러세요. 내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해요. 밖은 비가 억수같이 오고 건물 앞에 물이 고여서 길이 엄청 막혀요. 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데만 최소 45분이 걸릴 거예요. 줄 서고 주차하는 시간은 빼고요.
반면에 여기선 이체만 하면 버튼 하나로 커피가 나오죠. 나는 벽시계를 흘끗 보았다. 그리고 오전 8시에 싱가포르 투자자들이랑 줌 미팅 있지 않으셨나? 지금 내려가면 분명 늦을 텐데. 도연은 얼어붙었다. 젠장. 그는 그 미팅을 잊고 있었다. 나는 그의 스케줄을 그 자신보다 더 잘 알았다. 그는 지금 당장 뇌를 가동시키기 위해 커피가 필요했고 밖으로 나갈 시간이 없었다. 그의 자존심과 신체적 필요가 격렬하게 싸웠다. 나는 그의 눈에서 그 싸움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 테이블을 뒤엎고 싶었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비싼 물건들만 망가뜨릴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때리고 싶었을 것이다. 아니, 도연은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에는 너무 비겁했다. 그는 언어적, 재정적 폭력을 더 선호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파자마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얼마야? 그가 내 눈을 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나는 전문적인 레스토랑 직원처럼 물었다. 블랙커피, 토스트 빨리. 총 25, 500원의 조리 서비스. 5영원 더해서 3,500원입니다. 제 평소 계좌로 이체해 주세요. 이체 메모는 아침 식사로요. 알림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거칠게 휴대폰 화면을 눌렀다. 몇 초 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띵. 3,500원 입금. 나는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들었다. 스마트홈 앱을 한번 터치하자. 부엌 쪽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 잠금이 풀렸다. 커피 머신 램프에 녹색 불이 들어왔다. 주문 감사합니다. 15분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차분하게 요리하고 아보카도를 자르고 통밀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다. 그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승리의 향기였다. 내가 그의 앞에 접시와 컵을 놓았을 때 도연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개걸스럽게 먹었지만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자신의 적을 씹어먹는 것처럼 그가 마시는 커피 한 모금 한 모금은 그 자신의 자존심을 삼키는 것 같았다. 맛있어요, 오빠? 그가 마지막 한 입을 다 먹었을 때 내가 의례적으로 물었다. 도연은 포크를 접시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서연아. 이건 나한테 푼 돈이야. 알아요. 내가 대답했다. 청담동 케이터링 업체에 매달 500만 원씩 이체하는 오빠한테 3만 원은 푼 돈이겠죠. 티슈를 집으려던 도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방금까지 분노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이 이제 경계심으로 가늘어졌다.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고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빠는 성공한 사업가니까 이 정도 돈은 작을 거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나는 순진한 얼굴로 둘러댔다. 나는 아직 에이스 카드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그를 불안하게 내버려 두자. 내가 아는지 아니면 그냥 추측하는 건지 궁금해하게 만들자. 도연은 내 얼굴에서 위협의 징후를 찾으려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가면 최고의 포커페이스를 쓰고 있었다. 부패한 이사들을 상대할 때 쓰던 바로 그 가면. 됐어. 미팅 준비해야겠다. 도연은 거칠게 일어나 의자를 뒤로 밀었다. 그는 서재로 빨리 걸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다시 식당에 혼자 남겨졌다. 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멀리서 번개가 쳤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해가 뜨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에서 계좌이체 알림을 보았다. 3,500원. 내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지배력의 문제였다. 오늘 아침 나는 이 집의 역학관계를 바꾸었다. 도현은 더 이상 공짜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고객이었고 고객은 돈을 내야 했다. 나는 그의 더러운 접시를 치웠다. 물론 설거지도 할 것이다. 더러운 접시가 쌓이게 내버려 둘 만큼 악랄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나는 깨끗한 부엌을 좋아했다. 설거지를 하며 나는
조용히 콧노래를 불렀다. 갑자기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집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다. 성북동 자택. 심장이 즉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내 손에 비누 거품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건 내 시어머니 윤 여사님의 집 전화번호였다. 도연이 가장 두려워하는 여자이자 솔직히 나도 반쯤은 어려워하는 분이었다. 윤 여사님은 아주 긴급하거나 심각한 일이 아니고서는 내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하시는 법이 없었다. 도연이 그녀에게 일러 바쳤나? 내가 그를 방치했다고 말했나? 아니면 더 나쁘게 도연이 재정 문제에 대해 나를 모함했나? 나는 재빨리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나는 공손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무겁고 위엄있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전형적인 윤 여사님 스타일이었다. 그래, 서연아, 어디니? 집이에요, 어머님. 잘 됐구나. 지금 바로 성북동으로 오너라. 기사 부르지 말고 택시 타고 오렴. 그리고 도연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혹시 편찮으세요? 쓸데없는 질문 말고 그냥 지금 바로 오너라. 차 마시는 방에서 1시간 안에 기다리겠다.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어두워진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았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윤 여사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어명이었다. 도연이 거만한 작은 왕이라면 윤 여사님은 실질적인 통제권을 쥔 황제였다. 나는 즉시 준비했다. 편한 옷을 정중한 블라우스와 긴 바지로 갈아입었다. 창백해 보이지 않도록 파우더를 살짝 발랐지만 즐거워 보이지 않도록 너무 두껍게 바르지는 않았다. 아파트를 나설 때 나는 굳게 닫힌 도연의 서재문을 흘끗 보았다. 투자자들과 영어로 논쟁하는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챙기느라 너무 바빠서 그의 아내가 데뷔마마에게 불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콜택시를 불렀다. 강남대로의 교통체증을 뚫고 성북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내 마음은 복잡했다. 윤 여사님은 무엇을 알고 계실까? 아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혼이 날까? 비가 내 여정을 함께했다. 서울은 잿빛이고 축축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성북동으로의 이 여정이 금값 커피 한 잔보다 훨씬 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지금 무기고로 향하고 있었다. 성북동 지역은 서울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남이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것만한 현대적 야망의 상징이라면 성북동은 조용하고 위압적인 오랜 권력의 상징이었다. 크고 오래된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비교적 한적하고 넓은 도로를 가리고 있었다. 전통적인 스타일의 저택들이 넓은 마당과 함께 굳건히 서 있었다. 마치 이곳에서는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내가 탄 택시는 높고 검은 대문 앞에 멈췄다. 대문 너머로 웅장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의 현대식 한옥 저택이 보였다. 윤 여사님의 집이었다. 벽은 자연석과 완벽하게 광을 낸 오래된 티크 목재로 만들어졌다. 밖에는 경비원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구석에 CCTV 카메라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인터콤에 내 이름을 말하자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차는 넓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나는 내려서 기사님께 요금을 지불하고 잠시 서서 그 집을 바라보았다. 공기는 축축했고 젖은 흙냄새와 현관을 따라 심어진 자스민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고요했다. 아주 고요했다. 도연이 아직 아기였을 때부터 이곳에서 일해온 나이든 가정부. 김 여사님이 정문에서 나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미소 없이 무표정했다. 사모님께서 뒤뜰 다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연아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나는 긴장감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나는 김 여사님을 따라 고가구, 고대, 중국 도자기, 한국 거장들의 추상화, 그리고 벽에서 날카롭게 쳐다보는 닉낙 가문의 흑백 조상 사진들로 가득 찬 거실을 지났다. 오래된 대리석 바닥에 냉기가 내 구두창을 뚫고 느껴졌다. 우리는
울창한 열대 정원을 마주하고 있는 반개방형 테라스인 뒤뜰 다실에 도착했다. 정원 중앙에는 비단잉어 연못이 있었고 그 물소리가 유일한 진정제였다. 윤 여사님은 높은 등나무 의자에 등을 보인 채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얗게 센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쪽을 지고 있었다. 그녀는 짙은 남색의 벨벳 저고리와 가격이 아마 소형차 한 대 값은 될 법한 손으로 그린 바틱 치마를 입고 있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인사했다. 윤 여사님은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우아하게 한 모금 마신 후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받침에 다시 내려놓았다. 그제야 그녀는 몸을 돌려 나를 마주했다. 그녀의 얼굴은 도연이 물려받은 단호한 턱선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은 훨씬 더 날카롭고 지혜로웠다. 그 시선은 마치 내 머릿속을 스캔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앉거라, 서연아. 그녀가 명령했다. 나는 그녀 앞에 의자에 앉았다. 의자 끝에 등을 곧게 펴고 심장이 뛰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인사는 됐다. 그녀가 차갑게 잘랐다. 내가 왜 너를 이리로 불렀는지 알겠느냐? 나는 침을 삼켰다. 아니요, 어머님. 제가 집안일이나 도연 오빠를 돌보는데 실수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윤 여사님은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는 매우 경멸적으로 들렸지만 나를 향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은재 찻주전자 옆 테이블에 있던 두꺼운 갈색 봉투를 집어 내 앞으로 던졌다. 열어보아라. 그녀가 말했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봉투를 열었다. 내용물은 이혼 서류나 이웃의 불만 편지가 아니었다. 내용물은 사진 뭉치였다. 내 눈이 커졌다. 공항에서, 발리의 호텔 로비에서, 싱가포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힌 도현과 유나의 사진. 심지어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손을 잡고 나오는 사진도 있었다. 사진은 매우 선명했고 고화질이었으며 전문 사립탐정의 솜씨가 분명한 원거리에서 찍은 것이었다. 사진 외에도 작고 검은색의 USB 메모리도 있었다. 그건 지난 3개월간 도연이 사무실의 CCTV 녹화 영상이다. 윤 여사님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리고 아직 나에게 충성하는 오랜 재무이사에게 몰래 요청한 내부 감사 보고서도 있지. 나는 고개를 들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윤 여사님을 쳐다보았다.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당연히 알고 있었지. 그녀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장님인 줄 아느냐? 내 작고한 남편이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도연이 같은 풋내기 녀석이 감독 없이 운영하게 내버려 둘 줄 알았어. 윤 여사님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불타오르는 듯했다. 도연이는 멍청이야. 서연아. 유산이나 축낼 줄 아는 제 삼촌들하고 똑같아. 자기가 사장 자리에 있다고 왕이라도 된 줄 알지. 그 사장 자리가 언제든 박탈될 수 있다는 걸 잊고 말이야. 시체를 잘 숨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 썩는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을 하는데 나는 여전히 상황을 소화하며 침묵했다. 나는 윤 여사님이 아들을 감쌀 줄 알았다. 보통 부유한 집안의 어머니들은 아들의 행실에 눈을 감고 며느리가 제대로 내조하지 못했다고 탓하곤 했다. 저한테 화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너한테 화가 나. 뭐 때문에? 윤 여사님은 다시 등을 기댔다. 넌 좋은 아내였어. 너무 좋았지. 오히려 넌 똑똑해, 서연아. 네가 감사인으로서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안다. 3년 전에 도연이 회사 세금 보고서를 구해준 게 너 아니더냐. 그건 네 실력이지. 도연이 실력이 아니야.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금까지 내 노력이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 여사님의 매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도연이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윤 여사님이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위협으로 가득했다. 그놈은 그냥 바람을 피운 게 아니야.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흔한 일이지. 역겹긴 해도. 하지만 도연이는 이 집안의 가장 큰 금기를 어겼어. 회사 돈을 써서 그 계집을 먹여 살렸단 말이다.
제 어미 돈을 훔쳐서 근본도 없는 여자에게 밥을 사준 거야. 윤 여사님의 말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놈이 더 팰리스 프로젝트 운영 자금을 유령회사 계좌로 빼돌렸어. 내가 그런 세세한 것까지 확인 안 할 줄 알았나 보지. 멍청한 놈. 윤 여사님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네가 해고당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네,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도연이 그 철없는 놈은 널 보호해주기는커녕 집안 생활비를 나누자고 했다지. 나는 놀랐다.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서연아, 너희 집에도 내 귀가 있단다. 그녀가 태연하게 말했다. 아마 아파트 경비원을 지칭하거나 혹은 내가 모르는 다른 정보, 경로가 있을지도 몰랐다. 그건 아내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 가문의 명예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집안 남자는 아내에게 인색해서는 안 돼.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윤 여사님은 내 앞에 빈 찻잔에 차를 따랐다. 향긋하고 뜨거운 자스민 차였다. 마셔라, 서연아. 마음을 가라앉히렴. 나는 그녀의 말에 따라 차를 마셨다. 그 온기가 답답했던 가슴으로 퍼져나갔다. 당분간은 내가 직접 나서지 않으마. 윤 여사님이 갑자기 말했다. 내가 지금 도연이를 무너뜨리면 그놈은 배우지 못할 게다. 어머니에게 핍박받았다고 생각하겠지. 그놈은 자기 자신의 실수로 넘어져야 해. 그리고 너, 윤 여사님은 오래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진 검지로 나를 가리켰다. 네가 집행관이 되는 거다. 제가요. 어머님. 그래. 넌 감사인의 머리를 가졌고 그놈 집에 접근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넌 내 허락을 받았다. 윤 여사님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을 주는 미소였다. 그 USB에는 도연이가 저지른 자금 횡령 데이터가 들어있다. 때가 되면 사용하거라. 그놈이 뼛속까지 후회하게 만들어. 그놈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려. 네 권리가 되었어야 할 것들을 되찾아오너라.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라. 서연아. 윤 여사님은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우아하게 처리하거라. 조선시대 여자처럼, 시장 사람들처럼 소리 지르지 말고 그 싸구려 계집애랑 머리채 잡고 싸우지도 마. 우리는 미소와 서류로 그놈을 파멸시키는 거야. 알겠느냐? 나는 새로운 힘이 내 안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맹을 얻었다. 자본의 주인이자 대주주이며 내 적의 친어머니가 내 편이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좋다. 윤 여사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리고 네 생활비는 걱정 마라. 그녀는 저고리 주머니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내 이름으로 된 무제한 카드다. 그놈과 싸우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거라. 새 옷을 사든 미용실에 가든 필요하면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든. 하지만 도연이 아파트 관리비 내는 데는 쓰지 마. 그 인색함의 결과를 스스로 느끼게 둬야지. 나는 그 검은 카드를 쳐다보았다. 마법의 카드.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내 며느리감이었지 그 멍청한 도연이의 선택이 아니었단 걸 안다. 이제 돌아가거라. 평소처럼 행동해. 그놈이 잠시 이겼다고 느끼게 내버려둬. 뱀은 배가 부를 때 가장 방심하는 법이니. 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윤 여사님의 손에 공손히 입을 맞추었다. 그 늙은 손은 차가웠지만 굳건했다. 내가 성북동의 웅장한 집을 나섰을 때 비는 그쳐 있었다. 하늘은 아직 구름이 끼어 있었지만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오른손에는 USB를, 가방 주머니에는 검은 카드를 쥐고 있었다. 박도연, 당신은 방금 마지막 보호막을 잃었어. 당신 어머니는 더 이상 당신의 보호자가 아니야. 그녀는 당신의 몰락을 위한 자금 제공자라고. 나는 강남의 전쟁터로 나를 데려다주는 택시 안에서 활짝 웃었다. 이 게임은 이제 막 레벨이 올랐고 이번에는 내가 조커 카드를 쥐고 있었다. 윤 여사님을 성북동에서 만난 후 2주가 흘렀다.
이제는 냉방이 되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이 펜트하우스에서의 이주는 인연처럼 느껴졌다. 나와 도연 사이의 분위기는 더 이상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유독했다. 하지만 그 독은 나를 죽이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그 독을 천천히 조제하여 도연이 자랑스러워하는 삶에 조금씩 떨어뜨리고 있었다. 내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다. 유료 아침 식사 메뉴에 대한 정면 공격 이후 나는 물러섰다. 나는 싸우기를 멈췄다. 나는 논쟁을 멈췄다. 나는 훨씬 더 위험한 새로운 역할을 연기했다. 우울증에 걸리고 패배하고 제정신을 잃은 아내. 나는 평소 단정하게 관리하던 머리를 헝클어지고 기름지게 내버려 두었다. 화장을 그만두고 도연의 자산 동향을 감시하느라 밤을 새운 결과물인 눈 밑 다크서클을 그대로 드러냈다. 나는 색이 바랜 낡은 추리닝을 입고 이 호화로운 아파트를 유령처럼 발을 끌며 돌아다녔다. 도연은 그의 모든 오만함과 함께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날 아침 도연은 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세탁소에서 막 찾아온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물론 내가 그의 옷을 세탁해주길 거부했기 때문에 비용은 그가 직접 지불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위험 있게 들리려고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줘. 이번 달 이체가 좀 늦어지는 건. 회사에 내부 감사가 있어서 그래. 그냥 지루한 연례 절차 같은 거야. 도연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그의 말투는 달래는 듯했다. 나는 소파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꺼진 텔레비전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내 앞 테이블에는 신경안정제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라벨을 뗀 빈 비타민 병들이 흩어져 있었다. 응, 약속할게. 그 가방 다음 주에는 네 것이 될 거야. 더 팰리스 프로젝트 대금 지급이 곧 이루어질 거거든. 나 믿지? 도연이 말을 이었다. 나는 전화기 저편에 누가 있는지 알았다. 유나. 그 야심찬 비서는 분명 칭얼거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내 친구 민준과 함께 그의 휴대폰을 감청한 결과 나는 유나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유나의 생활 방식은 내 예상보다 훨씬 사치스러웠다. 그녀는 청담동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새 차와 다음 달 유럽 여행도 원했다. 도연은 언짢은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내 꼴을 좀 봐, 서연아. 그가 시계를 차며 비웃었다. 한심하긴. 겨우 해고당했다고 미친 사람 같잖아. 며칠이나 안 씻은 거야? 네 몸에서 냄새가 여기까지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불분명하게 중얼거렸다. 마치 상상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차대조표, 차변, 대변, 전부 적자야. 망했어. 도연은 코웃음을 치며 웃었다. 미쳤다니 다행이네. 적어도 더 이상 그 바보 같은 청구서들로 나를 귀찮게 하지는 않겠지. 그는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반짝이는 구두 끝으로 바닥에 있는 내 발을 툭 쳤다. 비켜. 성공한 사람 길 막지 말고. 나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몸을 조금 움직였다. 마음속으로 나는 이 사건을 기록했다. 가벼운 신체적 모욕, 기록 완료. 현실은 도연의 재정 상태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주력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를 거의 초과했다. 윤 여사님이 비밀리에 회사의 일부 비자금 접근을 동결시킨 덕분이었다. 도연은 추가 용돈의 원천을 잃었다. 그는 이제 순전히 CEO로서의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월급이 크긴 했지만 서울의 부촌 두 곳에서 동시에 호화로운 가정을 꾸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날 밤 진짜 드라마가 펼쳐졌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달은 공해에 가려져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이 연극을 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가난해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나의 주식이었다. 도연은 발코니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발코니 유리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커튼 가까이 다가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도연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유나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음모를 꾸미는 듯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응, 나야. 그 이혼 소송 계획 말인데. 도연의 목소리는 강남의 밤바람 소리 속에서도 선명하게 들렸다. 김 변호사는 도연의 개인 변호사이자 장어처럼 교활하기로 소문난 골프 클럽 친구였다.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김변. 내 아내가 완전히 미쳤어. 씻지도 않고 혼잣말하고 매일 라면만 먹어. 해고당해서 심각한 우울증이야. 도연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작게 웃었다. 내 피를 끓게 만드는 웃음이었다. 지금이 적기지, 그렇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변호사가 대답하는 듯 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거나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게 증명되면 내가 모든 자산에 대한 완전한 후견인 권리를 신청할 수 있잖아. 그렇지. 재산 분할할 필요도 없고 그녀가 재정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면 돼. 나는 숨을 참았다. 내 손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래서 그게 계획이었구나. 그는 나를 정신병원에 버리거나 적어도 법적으로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어 이 아파트와 우리의 모든 공동 예금을 완전히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잔인했다. 정말 잔인했다. 응, 서류 준비해줘. 내가 마치 그녀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아파트 CCTV, 걱정 마.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면 되니까. 오케이, 김변. 다음 주에 서류 준비해줘. 모레 갈라 디너 행사 끝나고 내가 그녀를 처리할게. 도연은 재떨이에 담배를 거칠게 비벼 껐다. 드디어 기생충한테서 해방이네. 그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내 휴대폰 녹음에는 여전히 잡혔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전쟁의 북소리처럼 세차게 뛰는 심장을 안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 녹음 파일을 세 군데 다른 곳에 저장했다. 개인 클라우드, 예비 USB, 그리고 윤 여사님의 개인 번호로 바로 전송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어두운 손님방 천장을 바라보았다. 처음에 나타났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다. 배신당한 마음의 상처도 이미 증발했다. 남은 것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집중력뿐이었다. 도연은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죽어가는 상대의 여왕을 잡아 이 체스 게임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체스판의 여왕이 가장 치명적인 말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이 여왕은 지금 체크메이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작은 소동을 일으켰다. 나는 도연의 서재 책상에 커피를 쏟았다. 그의 노트북이 아니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서류 더미 위였지만 그를 히스테릭하게 만들기는 충분했다. 김서연, 그가 천둥처럼 소리쳤다. 나는 방구석에 앉아 거짓 공포에 떨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손이 떨려서. 귀신이 보여요, 오빠. 계좌의 귀신이. 도연은 분노와 승리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공포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나를 녹화했다. 이것 봐. 그가 중얼거렸다. 아마 그 영상을 변호사에게 보내고 있을 것이다. 완벽한 증거. 넌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도연이 차갑게 말했다. 내일 저녁에 신라호텔에서 기업인 협회 갈라 디너가 있어. 네가 제정신이었으면 데려가려고 했는데. 근데 내 꼴을 봐. 창피해. 나 혼자 가거나 아니면 더 어울리는 파트너를 찾아봐야겠어. 나는 그가 말하는 파트너가 누구인지 알았다. 유나. 그는 유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것은 서울 상류층 사회에서 최고의 윤리 위반이었다. 본처가 살아있고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행사에 내연녀를 데려가는 것은 사회적 자살 행위였다. 하지만 도연은 너무 자신만만했다. 그는 내가 모르거나 안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지 마요, 오빠. 혼자 있기 무서워요. 나는 역할에 몰입하며 애원했다. 네 몸은 네가 챙겨. 50대 50 기억하지. 내 정신 문제는 100% 네 책임이야. 그가 문을 쾅 닫고 출근하며 대답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바로 똑바로 서서 머리를 흔들고 얼굴에서 공포의 표정을 지웠다. 나는 복도에 있는 큰 거울로 걸어갔다. 거울 속 여자는 초라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번뜩이고 있었다. 좋아, 박도연. 나는 내 그림자에 대고 속삭였다. 다이아몬드 파티에 싸구려 물건을 가져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해. 내가 그 파티를 당신의 마지막 무대로 만들어줄 테니. 나는 휴대폰을 들고 윤 여사님이 알려준 번호로 연락했다. 전설적인 재벌가 사모님들의 단골 스타일리스트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마야 실장님. 저 윤 여사님 며느리 김서연입니다. 네, 내일 저녁을 위해 완벽한 변신이 필요해요. 서울의 주인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핏빛 붉은색 드레스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한 사람에게 더 전화했다. 도연이 일하는 회사의 최 부회장님이자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절친이셨던 분. 안녕하십니까, 최 부회장님. 저 서연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부회장님께서 놓치신 것 같은 내부 감사 문서가 있습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 전에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내일 저녁 신라호텔에서 제가 직접 전해드려도 될까요? 아주 긴급한 사안입니다. 도연이 나를 탐내기 위해 만든 생활 방식의 덫은 이제 그 자신의 무덤이 되었다. 그는 오만함으로 자신의 작은 부족을 감추느라 너무 바빠서 자신이 서 있는 기반을 확인하는 것을 잊었다. 내일 밤 신라호텔의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서 박도연의 인생 대차대조표는 마감될 것이고 그 파산 보고서에 서명할 감사인은 바로 나일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 화려함이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종교인 곳. 오늘 밤 반짝이는 대리석과 거대한 꽃 장식으로 꾸며진 웅장한 호텔 로비는 수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부동산 재벌, 고위 관료, 상류층 사교계 인사들이 모두 연례 한국기업인협회 갈라 디너를 위해 모였다. 공기는 향수 냄새와 돈 냄새가 섞여 있었고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실크 드레스가 스치는 소리가 취하게 만드는 배경 음악이 되었다. 도연은 저녁 7시에 도착했다. 개인 차량은 정비소에 들어가 있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할부금을 2달 연체하여 리스사에 압류당한 벤츠 S클래스 렌터카를 타고 왔다. 내가 숨겨둔 청구서에서 발견한 사실이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렸다. 그의 팔에는 유나가 애교스럽게 매달려 있었다. 유나는 너무 반짝이는 금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가슴은 너무 깊게 파였고 치마 트임은 너무 높았다. 이처럼 격식 있는 행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그녀는 어색함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은 주위의 화려함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다. 오빠, 여기 진짜 부자들만 오는 데 맞죠? 유나가 촌스럽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한 사모님이 든 에르메스 히말라야 백을 훑었다. 쉿, 품위 있게 굴어. 넌 이제 내 파트너야. 오늘 밤의 여왕이라고 생각해. 도연이 넥타이를 고쳐 매며 속삭였다. 그는 젊고 섹시한 여자를 데려온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이 방의 늙은 남자들이 자신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랜드 볼룸으로 들어섰다. 몇몇 시선이 돌아오고는 속삭임이 이어졌다. 그들의 시선은 감탄이 아니라 경멸이었다. 저 사람 박도연 아니야? 아내는 어딨고 저 여자는 누구야? 비서라던데. 하지만 자아도취에 눈이 먼 도연은 그 시선을 감탄으로 해석했다. 그는 자신 있게 몇몇 사업 파트너에게 인사하며 유나를 전략적 파트너 혹은 특별 보좌관이라고 소개했다. 비록 그들의 신체 언어는 분명히 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한편 나는 VIP 구역에 주차된 검은색 짙은 선팅의 제네시스 안에 있었다. 이 차는 윤 여사님의 차였다. 나는 작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야 실장님 팀이 해준 변신은 정말 마법 같았다. 초라한 얼굴과 피곤한 눈은 사라졌다. 거울 속의 서연은 지배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여자였다. 내 화장은 대담하면서도 우아했고 드레스와 어울리는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다. 드레스는 걸작이었다.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짙은 와인색의 현대적인 드레스가 내 몸을 완벽하게 감쌌다.
권력과 끊이지 않는 힘을 상징하는 봉황무늬가 수놓아진 비단이 내 허리를 우아하게 감쌌다. 머리는 윤 여사님께 물려받은 금비녀를 꽂은 현대적인 스타일로 올렸다. 준비되셨습니까, 사모님? 윤 여사님의 기사님이 물었다. 네, 기사님. 쇼를 시작하죠. 저녁 8시 본행사가 막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개회사를 하고 있었다. 크고 무거운 볼륨문은 닫혀 있었다. 도연과 윤아는 꽤 전략적인 위치인 8번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도연은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아부하듯 한 은행장의 농담에 크게 웃고 있었다. 윤아는 테이블 밑에서 몰래 셀카를 찍느라 바빴다. 갑자기 볼륨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로비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져 들어오며 문턱에 똑바로 서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내가 안으로 들어섰다. 내 스틸레토 힐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하는 당당한 리듬으로 울렸다. 나는 문에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방을 가로질러 앞쪽으로 걸어갔다. 나의 늦은 등장과 눈에 띄는 모습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속삭임이 벌떼처럼 웅웅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김서연이잖아. 맙소사, 정말 아름답다. 남편은 저기 다른 여자랑 있는데. 작은 소란을 들은 도연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와인으로 붉게 달아올랐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손에 든 잔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의 눈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커졌다. 그가 오늘 아침에 두고 온 서연은 냄새나고 낡은 추리닝을 입은 미친 여자였다. 볼륨의 붉은 카펫 위를 걷고 있는 서연은 배신자의 목을 칠 준비가 된 황후였다. 윤아가 도연의 팔을 툭 쳤다. 오빠, 저 사람 오빠 아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렸다. 윤아는 가짜금이 진짜 다이아몬드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촌스러운 금색 드레스는 내 품격 있는 드레스 앞에서 갑자기 광대 의상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테이블을 지나쳐 걸었다. 나는 도현을 흘끗 쳐다보았다. 단 1초, 감정 없는 차가운 시선, 그리고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게임 끝났어, 자기라고 말하는 미소였다. 나는 따지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윤아의 머리채를 잡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그건 윤 여사님께 배우지 않은 촌스러운 방식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가장 앞쪽 VVIP 원형 테이블로 직진했다. 그곳에는 최 부회장님과 몇몇 다른 고위 주주들이 앉아 있었다. 윤 여사님은 물리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권력의 영혼은 나와 함께 있었다. 지혜로운 백발의 노신사 최 부회장님은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다가 내 당당함을 보고는 존경의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최 부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는 조용하지만 주변 테이블에 들릴 만큼 충분히 큰 목소리로 말했다. 잔잔하게 흐르던 오케스트라 음악 때문에 내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서연 씨, 이야, 정말 놀랍군. 도연이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안 올 줄 알았는데. 최 부회장님이 저 뒤에 도연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다. 오,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부회장님. 오히려 그동안 제 가정과 마음을 갉아먹던 병에서 이제 막 완쾌된 참인걸요. 나는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나는 화려한 파티 클러치를 열어 깔끔하게 봉인된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냈다. 부회장님, 이것은 제가 드리는 회사 창립 기념일 선물입니다. 오늘 밤에 꼭 읽어보셔야 할 겁니다. 부회장님께서 이끄시는 회사의 청렴성과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최 부회장님은 봉투를 받았다. 그는 그 안에 담긴 문제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노련한 사업가로서 그는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건네지는 갈색 봉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내용이 뭔가, 서연 씨, 증거입니다, 부회장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더 팰리스 프로젝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한 CEO가 어떻게 유령회사 명의로 청담동 오피스텔을 임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요. 나는 또렷하게 설명했다. VVIP 테이블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주주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뒤쪽에서는 도연이 이미 일어서 있었다. 그의 다리가 떨렸다. 그는 달려와 나를 맞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마치 바닥에 못 박힌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스캔들. 이것은 그의 경력의 끝이었다. 박도연 사장, 최 부회장님이 마이크 없이도 권위로 가득 찬 우렁찬 목소리로 불렀다. 그는 도연에게 손짓했다. 이리 와보게. 도연은 사형장으로 향하는 사형수처럼 비틀거리며 주 테이블로 다가왔다. 유나는 뒤에 남아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도연이 우리 앞에 도착했을 때 최 부회장님은 이미 봉투를 열어 뷰티풀 라이프 주식회사로의 이체 내역 사본과 도연이 유나와 함께 있는 사진 첫 장을 보고 있었다. 최 부회장님은 사진을 테이블에 던졌다. 이거 설명해보게. 박 사장. 도연은 더듬거렸다. 부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서연이가 지금 정신적으로 아픕니다. 부회장님.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우울증이라고요. 나는 웃었다. 경쾌하고 우아한 웃음이었다. 제가 아팠던 건 오빠의 시체를 덮어주려고 애썼던 그 시간 동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완쾌됐어요. 나는 도연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 그리고 이번 달 전기세 아직 이체 안 하셨던데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부터 그 펜트하우스에서 살지 못할 테니까요.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윤 여사님이신 거 아시죠? 그리고 어머님께서 방금 저에게 분수도 모르는 세입자를 쫓아낼 전권을 위임하셨거든요. 도연은 옆에 빈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세상은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렸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 한가운데서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조명 아래에서 도연은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발가벗겨졌다. 나는 최 부회장님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파티 계속하시지요, 부회장님.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나는 몸을 돌렸다. 내 비단 치맛자락이 부드럽게 스쳤다. 나는 주주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기 시작한 도연을 뒤로하고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볼룸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유럽 여행 티켓이 방금 카르마의 불길에 타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석에서 울고 있는 유나도 호텔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서울을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이것은 상처를 씻어내는 비였다. 나는 차에 올라타 긴 숨을 내쉬었다. 안도했다. 정말로 안도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사모님? 기사님이 물었다. 종로로 가주세요, 기사님. 배고파요. 길거리에서 파는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고 싶네요. 이 승리를 진짜 맛으로 축하해야죠.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밤 서울은 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이상하게도 맑은 하늘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마치 우주가 곧 절정에 달할 드라마의 무대를 비추기 위해 준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도연에게 오늘 아침은 그의 작은 종말의 시작이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었다. 나의 충실한 정보원들 사무실, CCTV, 여전히 나에게 충성하는 옛 동료들, 그리고 물론 윤 여사님, 이 아침 뉴스 방송보다 더 정확한 현장 보고를 해주었다. 어젯밤 신라호텔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문은 장마철 독감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사격의 사모님들의 아줌마 모임 단톡방부터 CEO들의 골프 모임 단톡방까지 서울 상류층의 모든 카카오톡 그룹은 한 가지 주제로 들끓었다. 박도연의 몰락과 그의 구원자 아내, 최 부회장님 앞에서 창백해진 도연의 사진과 붉은 드레스를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내 사진이 널리 퍼졌다. 캡션은 인과응보부터 진정한 보스레이디까지 다양했다. 오전 9시 도연은 무모하게도 사무실에 출근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체면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CEO라고 생각했다. 그는 남은 옷 중 가장 좋은 정장을 입었다. 눈밑은 검고 얼굴은 잠을 못 자 초췌했지만 위험 있어 보이려고 애썼다. 그가 테헤란로의 마천루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는 달랐다. 평소라면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님 하고 상냥하게 인사했을 것이다.
경비원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직원들은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오늘은 조용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바쁜 척 전화를 했다. 경비원은 외면했다. 그와 마주치는 직원들은 동정과 혐오가 섞인 뭐라 설명하기 힘든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사회로부터의 내부 메모가 이른 아침에 내려왔다. 도연은 자동 출입문인 턴스타일로 향했다. 그는 출입 카드를 댔다. 삑, 붉은 불이 켜졌다. 접근 거부. 도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다시 시도했다. 삑, 접근 거부. 김 부장님. 도연이 로비 보안팀장에게 소리쳤다. 내 카드 왜 이러는 거야? 문 열어. 평소 매우 순종적이던 중년의 김 부장님은 이번에는 차분하게 다가왔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똑바로 섰다. 죄송합니다. 박 대표님, 본사 지시 사항입니다. 대표님 출입 카드는 오늘 오전 80으로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임원층으로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여기 CEO야. 네가 감히. 도연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로비에 울려 퍼졌다. 몇몇 사람들이 몰래 휴대폰을 꺼내 녹화하기 시작했다. 전 CEO셨죠.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도연의 고함을 잘랐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팀 이사가 2명의 법무팀 직원과 함께 내렸다. 그들은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깔끔한 서류 상자가 아니라 낡은 생수 상자였다. 박도연 씨, 인사팀 이사가 하얀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이것은 지배주주이신 윤 여사님과 대표이사이신 최 부회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불명예 해고 통지서입니다. 귀하는 중대한 윤리 강령 위반, 회사 자금 유용, 그리고 기업 명예 훼손 행위를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도연은 그 봉투를 받을 때 심하게 떨었다. 평소 값비싼 시가를 쥐던 그의 손은 이제 종이 한 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은 인사팀 이사가 바닥에 상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책상에 있던 개인 물품들입니다. 골프 사진, 커피 머그잔, 그리고 법적 배우자가 아닌 여성의 물건 몇 가지 가져가십시오. 귀하는 이 시간부로 이 건물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도연은 그 상자를 쳐다보았다. 그의 자존심은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가 예전에 멋대로 해고했던 수십 명의 직원들 앞에서 이제 그는 버림받는 자의 차가움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도연은 그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속삭임 소리를 들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하 주차장에서 유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유나는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울어서 부어 있었지만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유나야, 도연이 불렀다. 한 줄기 희망을 본 듯 적어도 자기 편이 한 명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그냥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야. 나 다시 일어설 거야. 우린 할 수 있어. 유나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평소 그녀가 보내던 숭배의 눈빛은 사라졌다. 순수한 혐오의 눈빛으로 대체되었다. 다시 일어선다고? 유나가 비웃었다. 뭘로? 당신 신용카드는 다 정지됐고 청담동 오피스텔은 알고 보니 2달이나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이 자물쇠를 바꿨대. 차는 압류당했고 이제 당신한테 뭐가 남았는데, 오빠? 사랑, 꿈깨. 유나가 씁쓸하게 웃었다. 난 당신이 왕인 줄 알고 만났어. 알고 보니 그냥 엄마 돈 가지고 노는 마마보이였잖아. 그리고 이제 장난감도 뺏겼네. 유나야, 사랑해. 그 사랑으로 빚이나 갚아. 유나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다신 연락하지 마. 당신 번호 차단했어. 당신 횡령 사건에 내 이름 엮이고 싶지 않거든. 잘 가, 도연 씨. 유나는 막 도착한 택시에 올라타 문을 쾅 닫고 떠났다. 도연은 지하 주차장의 배기가스 속에서 석상처럼 서 있었다. 혼자였다. 정말로 혼자였다.
도연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가 갈 곳이 또 어디 있겠는가.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그가 아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내가 차마 그를 쫓아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슬픈 얼굴과 달콤한 말로 여전히 나를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일반 택시를 타고 지갑에 남은 마지막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했다. 우리 호화로운 아파트 로비에 도착했을 때 평소 아양을 떨며 그를 맞이하던 안내 데스크 직원은 이제 무표정하게 그를 쳐다보았다. 도연은 개인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생체 인식 스캐너에 엄지손가락을 댔다. 접근 거부, 젠장. 도연이 좌절하며 소리쳤다. 갑자기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박도연 씨. 펜트하우스 유닛에 더 이상 접근 권한이 없으십니다. 거긴 내 집이야. 내 아내가 위에 있다고 김서연 사모님께서 엄중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경비원이 대답했다. 그는 출구 근처 로비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5개의 큰 상자가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라면 상자였다. 선생님 물건은 사모님께서 다 포장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옷, 신발, 개인 소장품이 저 안에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메시지도 남기셨습니다. 경비원은 작은 종이 쪽지 한 장을 건넸다. 내 단정한 글씨가 거기에 적혀 있었다. 박도연 씨, 우리 합의대로 50대 50, 나는 자산 아파트, 차, 예금을 가질게요. 당신은 부채 신용카드 빚, 수치심, 그리고 당신의 더러운 옷들을 가져가요. 공평하죠? 나 찾지 마요. 자물쇠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인생도 바꿨으니까. 당신 인생의 감사인 서연 올림. 도연은 그 종이를 구겨 쥐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대가 섰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고 난동을 부리고 싶었지만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나가는 다른 아파트, 주민 같은 사람들이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저 사람 박도연 씨 아니야. 왜 라면 상자를 들고 있지? 예전에는 항상 깔끔하고 향기로웠던 강남의 왕자님은 이제 그의 비싼 옷들이 담긴 5개의 라면 상자를 들고 길가에 서 있었다. 맑은 하늘이 갑자기 그의 피부를 따갑게 태우는 듯했다. 그를 데리러 올 기사도, 차를 준비해 줄 아내도, 그를 위로해 줄 내연녀도 없었다. 도연은 보도블록에 앉아 그의 상자들에 기댔다. 그는 위를, 45층을, 그가 예전에 집이라고 불렀던 펜트하우스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그곳 어두운 유리창 뒤에서 나는 차가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들고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 비참하고 작은 점을 보고 있었다. 나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슬픔도 느끼지 않았다. 내가 느낀 것은 오직 엄청난 안도감뿐이었다. 며칠 동안 차익을 찾다가 마침내 재무제표의 균형이 맞았을 때처럼 현실 세계를 즐기시길 박도연 씨.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서울엔 정말 공짜란 없지. 그리고 오늘 당신은 당신의 모든 카르마 청구서를 완납한 거야. 나는 그 창문에서 돌아섰다. 이 아파트는 이제 아주 넓고 아주 밝고 아주 내 것처럼 느껴졌다. 6개월 후 서울은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고 강남대로를 따라 늘어선 벚나무들이 만개하여 작고 아름다운 분홍색 꽃잎들을 흩날리고 있었다. 도시의 활기는 여전했다. 막히고 시끄럽고 역동적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 도시를 바라보는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 나는 서울을 약한 자는 누구든 삼켜버릴 준비가 된 괴물로 보았다. 이제 나는 이곳을 영리한 자들을 위한 놀이터로 본다. 나는 유리벽으로 된 내 개인 사무실의 인체공학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입구에는 김서연 금융가사 법률 컨설팅이라고 쓰인 우아한 명패가 걸려 있었다. 그렇다. 나는 대형 회계법인에 다시 지원하지 않았다. 도연을 감사했던 경험은 나에게 독특한 사업 기회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었다. 세상에는 결혼 생활에서 재정적으로 조종당하거나
이혼 과정에서 자산을 빼돌려지는 등 배우자의 재정 상태에 대해 무지한 남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해결책으로 나섰다. 나는 그들이 숨겨진 자산을 추적하고 비밀 부채를 밝혀내고 내 고객들이 최대한 공정한 재산 분할을 받도록 도왔다. 이 사업은 대박이 났다. 내 고객들은 남편이 바람피우는 고위 관리의 아내부터 연예인까지 줄을 섰다. 대표님, 내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들려왔다. 10시, 고객님 오셨습니다. 남편이 암호화폐 자산을 숨긴 신타 부인입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다인 씨. 어제 우리가 파헤친 자료 준비해줘. 나는 블레이저를 매만지며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낡은 추리닝을 입고 멍하니 쳐다보는 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새로운 서연이었다. 내 머리는 이제 상큼한 단발머리 스타일로 잘랐다. 내 피부는 값비싼 관리 때문만이 아니라 내면의 행복 때문에 빛났다. 윤 여사님. 아, 그녀는 여전히 나의 최고의 멘토였다. 도연과의 이혼이 지난달에 법적으로 확정된 후 우리 관계는 오히려 더 돈독해졌다. 윤 여사님은 심지어 내세 회사의 주요 투자자가 되어주셨다. 이건 우리 가문의 업보를 청산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렴. 그녀가 그때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딸처럼 여겼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도연은 유전적 실수였고 나는 그녀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계자였다. 고객과의 미팅을 마친 후 나는 밖에서 점심을 먹기로 결정했다. 나는 종로의 전설적인 순댓국집에서 식사하고 싶었다. 내가 성공했지만 내 입맛은 여전히 소박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선물 받은 것이 아닌 내 땀으로 산 새 SUV를 직접 운전했다. 종로 근처의 교통은 꽉 막혀 있었다. 내 차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내 눈은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광경을 포착했다. 그리움의 설렘이 아니라 아이러니의 설렘이었다. 길가의 허름한 기사식당, 뜨거운 햇볕과 길거리 먼지 속에 열려있는 곳에서 나는 그의 체형을 너무나 잘 아는 한 인물을 보았다. 도연. 그는 긴 나무 의자에 앉아 단추가 약간 헐렁해진 셔츠와 구겨져 보이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얇은 식당 휴지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소박한 반찬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스쿠터 한 대가 있었는데 아마도 그의 새로운 업무용 차량일 것이다. 나는 내 정보망을 통해 그가 해고당하고 쫓겨난 후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평판은 바닥에 떨어졌다. 자금을 횡령한 전직 CEO를 고용하려는 제대로 된 회사는 없었다. 그는 이제 잠재 구매자들을 데리고 대약볕 아래 현장 답사를 해야 하는 소규모 토지 중개인으로 잡다한 일을 하고 있었다. 유나,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녀는 이미 새로운 희생자를 찾았다. 그녀보다 나이가 2배나 많은 칼리만탄의 광산 사업가. 그녀는 다른 곳에서 그녀의 기생충 사이클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시원한 차창 너머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 남자는 에어컨 없는 곳에서는 식사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 그는 구두에 먼지가 묻으면 욕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는 평범해 보였다. 그는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서울의 수백만 다른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의 오만함은 현실에 의해 침식되었다.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나는 경적을 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를 조롱하기 위해 창문을 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최고의 복수는 우리가 적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비웃을 때가 아니라 그들을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때이다. 무관심, 완전한 무관심. 나는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아 길가에서 여전히 밥을 씹고 있는 도연을 뒤로하고 떠났다. 그는 이미 종결된 과거였다. 내 인생의 대차대조표에서 이미 상각 처리된 손실 계정. 저녁 무렵 나는 펜트하우스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렇다. 나는 윤 여사님께 이 집을 샀다. 그녀는 나에게 가족 가격과 매우 유연한 할부 계획을 제시해 주셨다. 이 아파트는 더 이상 나에게 황금 감옥의 상징이 아니었다. 나는 이곳을 리모델링했다. 도연 스타일의 차가운 모노크롬 분위기는 사라졌다. 따뜻한 색감,
푸른 식물, 그리고 밝은 그림들로 대체되었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서울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일몰을 바라보았다. 저녁 바람이 내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다. 내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나는 지난 몇 달간의 미친 여정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해고당하고 멸시받던 아내에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통제하는 여성이 되기까지. 도연은 서울엔 공짜란 없다고 말했었다. 그는 옳았지만 그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 행복의 대가는 월 생활비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었다. 자존심의 대가는 허황된 사치가 아니었다. 나는 인생에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감사인이라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자산과 부채를 점검해야 한다. 한 여성의 가장 큰 자산은 부자 남편도 아니고 언젠가 시들 아름다움도 아니다.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은 지성, 독립심,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받았을 때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이다. 나는 하늘을 향해 찻잔을 들어 올렸다. 마치 운명과 건배하는 것처럼. 새로운 대차대조표를 위하여 나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균형 잡힌,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태양은 완벽하게 저물었고 이번에는 오직 나만을 위해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로 대체되었다.